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우리 기본 이론반이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기초 수업을 통해서 저랑 먼저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기본 이론으로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또 공부를 같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진행되는 수업은 기본 이론 수업으로 우리 보건행정을 이제 정말 완벽하게 한 과목을 제대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이론에서는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들 또는 난이도가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뽑아서 아주 쉽게 풀어가는 식의 강의가 진행이 됐었고, 기본이론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은 내가 시험 볼 때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으로 한 번의 전체 회독으로 공부를 끝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반복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여러 번 드렸죠. 기본 이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건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출제 경향이나 어떤 난이도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개년도 이제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공중보건보건행정이 전공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왜 비공개로 할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공개가 돼서 어떤 뭐 문제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들 또는 출제 경향이 어떻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시험을 보고 났을 때도 어떤 문제가 별로 없을 텐데, 서울시만 그나마 2014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직 문제는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문제 나왔어요 라고 이제 좀 보내주시고 복원을 좀 해주시고,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럼 이제 복원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풀 센텐스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기억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신기한 거는 문제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매해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다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다만 그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살을 붙여서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기출 문제들인데, 서울시는 2014년부터 문제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좀 더 세련되고 난이도도 약간 더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출제되는 내용들이 결국 지방직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년 출제 비중이 조금 바뀌죠. 자, 이렇게 연도별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조금 뭐 헷갈릴 거고, 자, 그래프로 보는 게 가장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이죠. 보시면 어때요? 우리 교재에서 1편부터 8편까지 교재가 이루어져 있어요. 1편이 보건행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조직, 사회보장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1편부터 4편까지는 보건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뒤에 재무행정이나 정책기획, 조직, 인사 이론 같은 경우는 행정학이에요, 그냥. 그래서 행정학 시험 문제랑 거의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1편 파트 1에서 다루고 있는 보건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공중보건은 뭐다, 보건행정은 뭐다, 또는 건강이란 뭐다, 질병이란 뭐다, 이런 보건의 기본이 되는 이론들 당연히 중요하겠고, 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이 사회보장, 의료보장이에요. 여러분들 사회보장하면은 우리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국가가 우리에게 무언가 보장을 해줘요. 뭐를 소득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 더불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범위도, 그 내용도 굉장히 많죠.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 정책 기획이나 특히 조직 이론, 인사, 행정 이론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고 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내용들이 여기에 많아요.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 서울시에서는 특히나 서울시 보건행정 시험 문제에는 항상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거의 매년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지방직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시는 항상 감염병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있는데 보건행정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공중보건이랑 같이 해요. 그리고 보건행정에서 감염병을 따로 다루진 않아요. 근데 공중보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가끔은 공중보건에서도 잘 보지 않는 법에서 아주 새로운 내용, 정말 짜투리에 있는 내용,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복지부라던가 7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중보건 안 하고 보건행정만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부 7급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이 감염병 파트를 분명히 공부를 따로 더 하셔야 되고, 우리 보건행정 교재 맨 뒤에 감염병 예방법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좀 짚어드리는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거 재무행정 보건경제 얘는 좀 중요하지 않아 보이니까 좀 이렇게 제끼고 해도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4개년을 이렇게 종합했을 때 이렇다는 거고, 어떤 해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서울시에서 2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6월달 시험에서는 요 파트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보건행정 공중보건에서 1문제, 2문제, 여러분들 보건직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1문제, 2문제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나도 빼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비중이 이렇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방직 같은 경우는 기출 복원해둔 건 있지만 걔는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2009, 10, 11, 12, 4년 동안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해서 출제하고 시험을 봤던 내용, 공개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로 비중을 좀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그러면 또 우리 앞에서 봤던 서울시랑 또 다르게 보건의료 체계 자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획이나 조직 뭐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제 기타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법에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것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방직도 이러한 출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한 파트도 안 중요한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있어요. 좀 쉬운 파트도 있고 어려운 파트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파트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건행정을 공부할 때는, 시험을 볼 때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보건행정은 특히나 공중보건보다도. 왜 보건행정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하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보건행정이 더 쉬울 거예요. 막상 시험 볼 때는. 경향을 조금 보면요. 이거는 뭐 매년 크게 변함이 없어서 제가 이대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80% 문제는 여러분이 다 그냥 한 몇 초 만에 풀고 갈 수 있는 문제도 5초, 1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한 80% 정도가. 그럼 뭐예요? 결국 한 80점은 맞고 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80점도 못 맞았다? 공부 안 한 거예요.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으면 80점 이상은 넘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4문제 정도에서 한 2문제는 아주 새로운, 그러니까 2문제, 뭐 4문제 중에서 1문제나 2문제 정도는 정말 새로운 내용. 교재에서 못 봤던 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거, 그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또 나머지 2문제에서 기존에 늘 출제되던 건데 걔를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또는 법에서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법시험도 아니고. 근데 법에서 정말 짜투리에 있는 거, 우리가 보지 못했을 만한 거, 이런 거 갖다 대요. 그럼 4문제 정도가 어렵다는 건데, 그 4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뭐지, 항상 4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2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오거나 한 3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오거나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죠. 어떻게, 나 모르는 건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남들도 모르겠구나. 그쵸? 뭐냐면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은 얘는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한 내용이다 안 한 내용이다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새로운 유형이니까 남들도 모르겠구나. 그럼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주로 이제 예전 문제, 얘는 이제 보건도 그랬지만, 보건이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예전 문제들, 뭐 2004년, 5년, 2010년 이전 문제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단답식 문제들이 많아요. 단답식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10년 이후, 15년 이후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요, 매년 출제되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출제자도 매년 이게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술형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뭐냐면, 예전에는 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4가지를 알고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4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깊이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한 가지 내용으로 물어보는 문제보다 그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더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을 짬뽕시켜서, 또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제 하셨던 분들 중에 정책 모형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단순히 최종 모형에 대한 내용을 묻기도 하지만은 각각의 모형들을 다 제시해놓고 이 중에서 바르게 설명된 것, 잘못 설명된 것,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 변화가 이런 거예요. 마이어스의 양질의 의료와 관련 없는 것 4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아닌 게 뭐다? 자,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럼 뭐였어요? 접근성, 계속성, 효율성, 또 하나가 질적 적정성이 있었죠. 이렇게 4가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됐었는데 2015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2016년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고, 2017년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양질의 요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 의료 요건 중에서 그럼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 진료를 받다가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중복 서비스 받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건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냐? 지속성에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네, 이 위치가 잘못됐죠. 지속성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계속 연계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565 지속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또 이제 서치만이 제시한 보건사업 평가 항목인데 얘도 간간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항목만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항목만 찾으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서치만이 제시했던 거는 여기에서 이 사업에 이제 요건 나중에 우리 이론 수업하면 하겠지만 사업 들어가면 서치만 게 아니에요. 서치만은 성과의 충족성, 업무 진행 과정이라던가 뭐 노력의 양이라던가 또는 효율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5가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차례 출제가 되다가 2016년 와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새롭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러한 각각의 내용을 묻지도 않았고, 사실 보건 행정이나 공중보건 안에서는 요 그냥 항목만 딱 보고 가는 정도의 이론이 기본 내용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2016년 문제에서. 그래서 발생률 감소량,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 발생률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측정했다. 자, 이거는 뭘 보고자 하는 것이냐? 자, 뭘 보고자 하는 걸까요? 환자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느냐. 자, 성과평가에 해당이 되겠죠. 성과가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용을 묻는 문제로 유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과평가를 설명할 때 요 설명으로 보진 않겠죠. 각각의 의미를 설명을 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답을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누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암기할 것들은요, 이해가 되고 나면요 암기할 분량이 줄어들어요. 암기할 분량이 줄어들고,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필수 암기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끝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미리 다 외워봤자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 우리 수업이 쭉 어떻게 진행이 돼요? 지난 2달 동안 7월에서 8월 동안 기초 이론이 진행이 됐어요. 기초 이론이 2달 동안 진행이 됐고, 이때는 전체 내용을 다루진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맛배기 정도 이론이었다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9월에서 10월 사이에 기본 이론이 진행이 되죠. 기본 이론에서는 이 한 과목을 전체를 다 다루게 될 건데, 사실 8주 동안 좀 부족해요, 시간이. 근데 2달 안에 끝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보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강좌 수가 한 36강에서 한 40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11월, 12월에는 심화 이론이 진행이 되죠. 심화 이론에서는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는 늘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다룬다라면은 심화 이론에서는 출제가 좀 안 되던 것들,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심화 이론에서는 전체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뻔한 거 우리 알고 있는 거 또는 마이너 파트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압축적으로 좀 더 중요도 높은 것들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좀 더 새로운 내용들을 살을 붙여서 심화 이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1월부터 2월까지는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단원별로 결국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론 정리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시점이 이때일 거예요. 문제풀이를 보통 들어갈 때,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갈 때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해요. 나 공부 꽤 한 것 같은데 막상 문제 풀어보니까 못 풀겠어. 그 타이밍이 이때 와요. 그럼 이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요게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까지 문제 분량 봐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4월에는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연습이에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거의 1분에 한 문제씩 20분 동안 보건행정을 풀어야 되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20분 동안 보건행정 문제 풀면 떨어져요. 내가 보건행정 문제 푸는데 진짜 20분 걸리면 그거는 시험 못 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20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거의 그럴 학생은 없고 우리 모의고사 볼 때도 제가 보통 시간을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때는 15분 드리지만 보통 10분 정도 드려요. 10분 드리면 거의 대부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미 다 끝나요. 문제 푸는 게.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고 어려운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5분에서 한 7분 사이에 문제를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실제 시험장에서는 영어나 국어에 좀 쏟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빨리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를 볼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중에 해드리지 않은 내용들이 모의고사에 들어가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제가 해드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땡큐고 정말 좋은 거고 그게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험에 대한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쉬운 문제도 80% 이상 나갈 거예요. 쉬운 문제 뭐하러 이거 뻔히 아는 거 뭐하러 자꾸 풀어봐요. 그게 연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합격생들의 이제 얘기를 반영을 해서 제가 많이 강의 준비를 하는데 합격한 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쉬운 문제 많이 풀어본 게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속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고 갈 수 있어서 그게 또 시간을 버는 것, 또 높은 점수를 받는 거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체 강좌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 하고 나면 5월은요. 5월에도 왜 강의 안 해주세요? 5월엔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강의로만 모든 걸 갈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고 걔를 잘 정리해서 6월 시험에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전체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강의 그 기본서를 최소 1회독을 하는 거고 최소가 많이 하면은 4회독까지 넘어가요. 3회에서 4회 단원별 문제풀이도 결국은 그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 이론을 다 정리하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회독수가 다시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보건행정을 딱 접했을 때 너무 생소한 용어들, 듣도 보도 못한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엔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항상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보건행정은 쉬웠어요. 보건행정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의 그렇게 나왔어요. 100점 맞았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엔 어렵지만 실제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문제 나오는 것들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보건은 너무 방대해서 용어는 다 아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미처 공부하지 못한 곳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건행정은 그런 부분이 좀 축소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다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2017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뭐 교재 굳이 새로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그 교재에서 개정된 부분들, 조금 변화 있었던 부분들은 출판사에서 추록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제가 준비를 다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록 올라올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변경된 내용, 특히 변경된 내용은 이제 법에 대한 거라던가, 그다음에 제가 내용을 이제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게, 좀 더 보기 편하게, 공부하기 편하게 바꾼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록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재가 총 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요번엔 비닐에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더라고요. 이게 뭐 기본이 1권이고 심화가 2권이고 그건 아니에요. 이 전체가 시험범위고 요거를 1권, 2권을 합쳐서 개독, 해독수를 늘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강의 교재에서 보시면 총 8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8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출제 경향을 통해서 쭉 봤으니까 단원별로 봤을 때는 각각의 파트가 끝나면 파트 안에 장이 있는데 장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퀴즈가 있어요. OX 퀴즈. 요거는 저랑 강의 중에 같이 풀어볼 거고, 파트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예상문제 있는데 요거는 제가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에서 안 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해설도 있고 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점검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중간중간 풀어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더 봐야 되는구나 라는 감이 좀 잡힐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파트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과 관련돼서는 전체 내용 중에서 법이 들어가 있는 거는 파트 3에 있는 보건의료 조직에서 지역보건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트 4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 8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들은 사실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법에도 있지만 그걸 교재 안에 다 풀어 넣었기 때문에 굳이 법을 기본 이론에서 다 정리를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본서 이론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법에 있는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말고 완전 짜투리해서 가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법을 더 추가로 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출문제로 우리 공개됐던 기출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 기출문제랑 지방 수탁 문제들 들어가 있고 해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틈틈이 풀어보시면 되고, 그럼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문제들에 플러스 더 해서 문제집 한 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2권에 이제 마지막 맨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찾아보기 있어요. 많이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다가 또는 뭔가 하다가 딱 봤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럼 이 단어가 도대체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내용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교재에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걸 찾는 것도 공부예요. 어느 파트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뒤에 그 이제 편록이 있으니까 찾아보기 통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단어들, 용어들 있을 때 요거 통해서 찾아보시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약간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드렸고, 이어서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끊었죠? 자, 먼저 11페이지 보건학 기초이론부터 들어갈 건데, 제일 위에 보시면은 관계법규가 나와 있죠? 보건의료 기본법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인데 이 두 개의 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굳이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2017년 3월에 시험 봤던 서울시 그 문제 중에서 공중보건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여기저기 있는 여러 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역보건법,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은 이렇게 해놓고 보건의료 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빈번하게 이렇게 출제되는 건 아닌데 약간 새로운 유형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뭐 또 그렇게 출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또 그렇게 한번 출제가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또 나올까 봐.
그런데 그걸 굳이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서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웬만한 법들은 사실 강의 중에 계속 이거 언제 제정됐는지를 같이 언급을 해요. 법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법 하면 매번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요. 대략 언제쯤 제정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연도를 같이 넣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과 관련된 중요성,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0년에 굉장히 최근에 제정이 된, 둘이 동시에 제정이 돼서 같이 발효가 된 법이에요. 자, 그리고 학습 길라잡이에 보시면은 이제 이 챕터에서, 이 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출제가 자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건강의 정의하면은 대표적으로 WHO의 정의, 그리고 파슨스의 정의, 또는 베르나르의 정의. 그래서 건강의 정의의 가장 대표하면 요 세, WHO에서 한 정의, 그리고 탈코 파슨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베르나르가 정의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좀 볼 거고요. 질병 발생 이론, 그리고 질병 예방의 단계, 그래서 질병과 관련돼서 질병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 갔느냐, 가장 대표적인 생의학적 모형이라던가 생태학적 모형이라던가 전인적 모형, 이러한 중요한 모형들을 중요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정의 또 하면은 윈슬로우라는 학자가 제시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게 또 제시가 되겠고, 양질의 보건의료 하면은 또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또 1차 보건의료라고 하면은 언제 제정이, 어느 회의에서 제정이 됐느냐, 알마타 회의에서 제정된 1차 보건의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보게 될 거예요. 먼저 건강에 대한 개념 정의 내려가서 볼게요. 건강의 정의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은 뭐예요? 또 여러분은 건강은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은 뭐예요? 나 지금 건강해요. 넌 왜 건강한데?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볼 때 어떤 가끔 이제 기사 나오는 게 뭐 다리가 절단이 됐거나 뭐 팔이 절단이 됐거나, 그런데도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결함은 있지만 굉장히 건강하네. 전체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지만 뭔가 마음의 병이 있거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건강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건강의 정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건강에 대한 정의도 변하는데,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뭘까요? 특히 뭐가 건강 정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어떤 변화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고려시대 또는 뭐 조선시대, 건강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안 아프면 건강한 거겠지. 특별히 병 안 걸렸으면, 그쵸? 이런 거 뭐예요? 질병의 양상이라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질병 양상인 거죠. 뭐예요? 질병 양상이 예전에는 감염병이 위주였는데 점점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심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정의도 질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가 어떤 사회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또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도, 그래서 과학적 의료 기술 발달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또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최근에 와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가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건강에 대한 정의도 다 변하게 돼요.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19세기 중반 이전으로 가면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신체 개념으로, 신체 개념에만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뭐다? 질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야. 어떤 병원체에 감염이 되지 않았으면 건강한 거야. 그러다가 질병 양상이 바뀌고 어떤 특정 병인론에서 뭔가 만성질환에 대한 것들도 대두가 되고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심신 개념으로 바뀌어가죠. 뭐예요? 신체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정신적인 거, 영혼적인 것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더 발전된 모형은 생활 개념으로 넘어가요.
생활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그 사회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야 라고 했던 게 생활의 개념. 더 최근에 와서는 뭐예요? 건강은 단순히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수단의 개념이야. 삶의 질의 개념으로 넘어가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뭐가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건강을 통해서 결국은 더 좋은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점점 발전해 간 거죠. 자, 이렇게 계속 건강에 대한 정의는 이제 계속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먼저 WHO의 건강의 정의를 보시면, 이 WHO 건강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학부 때라던가 굉장히 많이 접했을 내용이죠. 건강은 뭐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세 가지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어떤 상태다? 완전한 상태다. 특히 여기에서 최근에 와서 강조되는 개념이 뭐다? 사회적 안녕, 생활의 개념이 바로 사회적 안녕이에요. 그래서 현대 건강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뭐다? 바로 생활의 개념이고, 그 생활의 개념이 바로 사회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거다. 그럼 사회적 안녕이 도대체 뭔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능, 역할, 이거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수험생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건강 정의의 특징을 보시면은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건강의 정의 특징이 바로 사회적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 사업을 할 때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지침이 된다. 무슨 의미겠어요? 자, 보건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의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사업만 하거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것까지도 보건 사업의 범주로 넓힐 수 있게 되는 지침이 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선언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념적 목표. 왜? 완전한 상태가 건강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데, 안녕이 뭔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구체적인 기준이 없지만 뭔가 선언적인 의미, 이념적인 목표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비판으로 받는 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실정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낮게 되겠고,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징, 인간의 모든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비판을 보시면은 정의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에요. 어떻게 완전히 안녕해? 완전한 게 뭔데? 애매한 거죠? 그리고 정적이다라는 거. 최근에 와서 건강에 대한 개념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이 이전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건강은 어떤 상태야. 건강은 내가 항상성을 잘 유지하는 상태야. 건강은 사회적으로 잘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야. 어떤 조화를 이룬 상태야. 근데 아니야, 건강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 항상성도 유지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계도 잘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한 상태니까 끝! 그게 아니라 나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뭘 해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쪽으로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인데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술만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밤새 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그래서 연속적인 개념, 동적인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아직도 WHO의 건강의 정의는 정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웰빙, 안녕이라는 게 뭔데, 안녕한 상태가 뭔데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지표, 측정 가능한 지표가 없다. 그래서 관념적이고 모호한 설명이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기타의 정의에서 강조하는 두 학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르나르와 파슨스. 베르나르와 파슨스의 건강의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문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뭐 베르나르의 건강의 정의 같은 경우는 2014년 서울시 문제에서도 요 지문 그대로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라고 정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정확하게 시험 문제로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베르나르가 그럼 강조한 건강의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요? 항상성이라는 단어예요. 항상성. 항상성이 뭐예요? 항상 그래 쟤는. 항상 그래. 뭐야? 나는 항상 내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항상성이죠. 근데 날씨가 최근에 뭐 막 폭염 엄청 심하고 그럴 때 내 체온이 34도까지 올라가서 37도까지 아니 40도까지 올라가서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항상성이 깨진 거예요. 체온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아무리 외부 온도가 높아도. 근데 항상성이 깨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던 게 이 베르나르라는 학자였고, 한 사람 더 뭐 캐넌이라는 학자도 똑같이 항상성을 강조했던 학자 중에 하나예요. 가끔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자주 보지 않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보기로 가끔 또는 뭐 항상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베르나르와 캐넌은 이렇게 설명했다 가끔 언급될 수가 있는데, 이런 캐넌이라는 학자 마찬가지로 항상성, 환경이 변해도 내부 환경, 나의 신체 내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럼 질병은 뭐다? 그 항상성이 깨진 상태다. 자, 와일리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어디에?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하는 게 건강한 거야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했죠. 자, 지거레스트도 보시면요. 신속히, 제일 밑에 줄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뭐에 마찬가지로 어떤 생활 조건이 변해도 내가 거기에 빠르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건강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기관들이 조화와 통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잘 적응한 상태가 건강이다 라고 했죠. 자, 다음에 탈콧 파슨스. 자, 파슨스라는 학자는 뭘 강조했냐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래요. 그러면 앞에서 WHO 정의에서도 강조했던 사회적 건강을 강조한 사람이 파슨스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수가 있겠죠. 사회적 건강이란 뭐다? 내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역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사회적 건강한 상태다. 그러면 개인이 그 사회적 기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정의를 하면서 결국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뭐다? 내가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파슨스는 이런 말도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건강하지 않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출근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적 없나요? 저는 아주 많았어요. 제발 좀 아팠으면, 제발 좀 입원했으면, 저 차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고 가줬으면. 예전에 이제 직장생활 할 때 너무 간절하게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건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 그러한 그 욕망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파슨스예요. 너무 공감해서 제가 많이 그랬기 때문에. 뉴먼이라는 학자, 이 사람은 뭐냐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인간은 어때야 되냐면 자질, 기능, 능력 이런 것들 다 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로 발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한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 쉽게 건강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윌슨 보시면요, 굉장히 설명이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한 거. 그래서 팔다리가 없어도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멀쩡하고 눈으로 보이는 질병은 없지만 스스로 항상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 건강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건강과 신체 조건을 무관하게 취급을 했어요.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게 윌슨이었고요. 스미스 4가지의 개념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죠.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질병, 어떤 질병에 대한 증상, 불구 이런 게 없으면 건강한 거겠죠.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역할 수행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건강이겠죠.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건강한 상태로 역할 수행의 개념. 적응 건강이라고 하면은 항상성 정도의 개념과 같이 맞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행복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도 난 뭔가 부족해.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여기 안정된 이 삶이 싫어. 자아를 찾아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 실현을 좀 더 이렇게 높은 수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그런 건강을 이제 행복론적 개념이라고 봤어요. 자, 8번째 나오는 던힐. 자, 여기에도 베르나르 파슨스와 함께 한 가지 별표를 더 해주시면은 베르나르 파슨스 그리고 던. 자, 이 사람은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을 제시를 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상태다 계속 정적인 건강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WHO 건강의 정의를 비판할 때 뭐다? 건강을 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비판점이었어요. 그럼 연속선 개념은 뭐다? 자, 이 던이 제시한 건강, 불건강, 연속선 개념. 자, 건강과 질병이 어떤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라는 건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그냥 잘 대처하고 있는 거, 잘 생활하고 있는 거. 우린 지금 건강한 거예요. 불건강은 뭐예요? 내가 이 일상생활에 대처할 수 없는 거. 그럼 최적의 건강은 뭐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더 건강 쪽으로 더 가겠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어도 더 건강하게 가고, 문제가 있어도 질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적의 건강이다. 그래서 이 일직선 상에서 건강은 여기예요. 여기가 건강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더 불건강해질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최적의 건강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던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고, 이게 1959년에 했던 정의였고요. 나중에 이제 웰리스 모형 가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이 던일은 1977년에 추가적인 개념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직선상에서 이쪽은 건강, 이쪽은 불건강, 위에다가 축을 하나 더 둬요. 그래서 이 위쪽은 뭐 건강에 좋은 유리한 환경, 아래쪽은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 그래서 이 사분면을 제시했던 게 바로 이 그 던이라는 학자예요. 자, 뒤로 가시면은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가볍게 건강권에 대한 걸 좀 개념만 잡고 갈게요. 건강권, 자, 여러분들은 건강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써봤어요? 잘, 뭐 내가 살 권리가 있어. 내가 어떤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어. 권이라는 건 뭐예요? 권리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인간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를 국가가 나에게 보장을 해줘야 돼요.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되면서 법에서도 이렇게 건강권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친절하게 밑줄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만 쓱 보고 가면은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 이 행복 안에는 건강에 대한 개념도 같이 있다라는 거고, 34조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건강해야 된다.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그 아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 안에는 건강에 대한, 의료에 대한 보장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게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이렇게 생활능력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되고, 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결국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와 국민이 그래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제일 아래 36조 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국 다 이게 건강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더 계속 중요해지는 거예요.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이런 건강에 대한 개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2008년에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보건의료기본법 안에서 더욱더 보건의료에 대한 어떤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목적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국민 건강 관리 사업, 결국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게 바로 보건의료 기본법이죠. 자, 오른쪽으로 15페이지 보시면 기본 이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한다. 요거 우리 헌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걸 위해서 결국 제도와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된다. 국가가. 그리고 보건의료를 어떻게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보건의료 기본법에서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WHO의 헌장에 보시면 가장 건강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겠죠.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건강, 이게 건강권이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건강,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라는 거죠. 이거를 향유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그래서 건강권이란 뭐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건강을 얻는 게 바로 건강권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WHO 헌장에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개념까지만 정리를 해보면은 건강은 이제 뭐다?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내가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다. 그래서 의식주와 함께 제4의 기본권이라고 해요. 제4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건강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건강권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또는 지역 간의 어떤 자원의 균형적인 배분, 접근성이 높아야 되고, 또 환경오염, 산업재해 이런 것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국가 사회 책임성이 높아져야 되고,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양과 질에 대해서도 뭐가 제고되어야 된다? 형평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행정에서 계속 강조되면서 나올 말이 바로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또 강조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내용 이어서 볼게요.